안녕하세요. 공학통계연구소 이중선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첫 번째 웨비나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이 프로파일러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점프를 사용하시는 많은 유저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파일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가장 기본적인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기능과 덧붙여서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소개시킬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중 반응인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다중인자에 대한 다중 반응인자에 대한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 방법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그 기능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지, 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점프 17 버전에 새롭게 이제 탑재가 된 기능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특히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반응인자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찾는 어떤 영역을 찾는 그런 걸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도출된 최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반응인자 값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만든 모형에는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예측 오차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예측 오차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공차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과거 이 점프 버전에서는 그 기능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점프 17 버전에서는 이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공차 설정까지 확장을 해서, 즉 최적 조건을 도출을 하고 그런 최적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의 최적 조건을 우리가 공차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실험하는 실험 인자들 중에 흔히 잡음 인자라고 생각되는 노이즈 팩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노이즈 팩터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최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도출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기능들은 점프의 기본적인 사용 기능에서 한 단계 좀 높아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실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기능들을 모아서 오늘 웨비나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프로파일러의 이제 기본적인 역할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프로파일러라는 것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에 그림들도 여러 개 있는데, 이런 프로파일러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기능을 이제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듭니다. 이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 중에서 갖고 있는 X인자가 있는데요. X인자의 값이 변화가 될 때 Y인자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 모형의 이제 개수를 보고서 대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X인자를 갖다가 이제 코디드 밸류, 즉 표준화된 마이너스과 플러스의 그런 조건 하에서 만약에 모델을 만든 거라면 개수의 절대값을 통해서 그 실험인자가 반응인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적게 주는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X인자가 그렇게 코드화된 값이 아니고 실제 세팅한 값을 기준으로 만든 모델이라면 개수만 가지고는 쉽게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X인자의 값의 범위가 크다라면 그때 개수는 굉장히 작게 나올 테고, X인자의 값의 범위가 작은 그런 형태라면 그때는 개수의 값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개수의 절대값만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같은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각 X인자의 값을 우리가 적절하게 움직여 봤을 때 그때 이 반응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예측인자가 반응인자 영향을 많이 주는지, 또 반응인자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 프로파일러의 첫 번째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우리가 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이유를 따져본다면 바로 이 두 번째 목적이 때문일 거라고 보시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반응인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망대 특성일 수도 있고 또는 망소 특성일 수도 있고 또는 망목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반응인자의 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최적 조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의 점프 유저들이 이 프로파일러를 사용한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이 또 있는데 세 번째는 이제 잡음인자 영향을 적게 받는 최적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앞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는 우리가 실험인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인자가 사실은 실험할 때는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온도를 100도라고 싹 세팅을 해서 실험을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어떤 챔버에 있는 온도가 딱 100도가 아니고 즉 우리가 스위치를 이용해서 온도를 100도로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100도가 아니고 그 챔버 내 온도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험할 때는 그 인자를 우리가 픽스드 팩터, 즉 고정된 인자라고 놓고 실험을 했지만 실무적으로 본다면 그 인자가 실제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즉 별량 인자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고정 인자로 놓고 분석을 하지만 나중에 그걸 우리가 활용할 때는 그것이 고정 인자가 아니고 별량 인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별량 인자를 고려했을 때 반응 인자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즉 프로파일러에서의 어떤 시뮬레이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로파일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앞서서 봤던 슬라이드에 이제 그림에도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자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프리딕션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D 형태로 우리가 이제 직선이나 이제 곡선 형태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흔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최적 조건을 도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X인자가 이제 2개 이상일 때 그걸 여러 개를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고려해가지고 조건을 도출할 때, 최적 조건을 도출할 때, 관계를 볼 때,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가지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겹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컨투어 프로파일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서피스 프로파일러인데 이 서피스 프로파일러도 이제 컨투어 프로파일러의 3D 버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 형태로 우리가 이런 프로파일러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각 X인자하고 반인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서피스 프로파일러가 되겠고 네 번째 이 믹스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혼합물 실험에서 흔히 보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는 삼원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터널 플롯이라고 하는 삼각형 형태의 그림을 통해서 흔히 이제 최적 조건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믹스처 프로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스텀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어떤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커스텀 프로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엑스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엑셀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만들면 그 만든 모델을 가지고 이런 프로파일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엑셀 프로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프로파일러의 종류 전체를 다 나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 흔히 컨투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실험 데이터는 2의 3승 완전 요인 배치법을 이용한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타임, 템퍼리처, 그리고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3개의 실험인자가 있고 일드와 코스트라는 2가지 이제 반응인자가 있는 그런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지금 모두 16회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회의 꼭지점에서의 반복 실험이 이루어진 데이터가 되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툴바에서 핀 모델을 누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반응인자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모델 박스 안에는 그 모형에 포함될 그 항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프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 테이블이 그 점프 내에서 만든 실험 데이터인지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반응인자와 그리고 모델에 들어가는 항들을 모델에 자동으로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fit separately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반응인자를 따로따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it separately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run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분석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각각의 반응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인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펙트 서머리가 있는데 이 이펙트 서머리에 보시면 P값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P값을 우리가 유의순 알파 5%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P값이 큰 거를 모형에서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요. 보시면 카탈리스트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세 개는 P값이 모두 이렇게 그 5%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개 항들을 선택을 하고 이 아래쪽에는 리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세 개 항이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가 된 상태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선택한 두 가지 실험인자만 가지고 만들어진 그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 보이는 여기 있는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임과 템퍼레이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는데요. 보시면 그 그래프가 모두 직선이면서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타임과 템퍼레이처의 조건을 증가시키게 되면 일드가 늘어날 거고 타임과 템퍼레이처의 조건을 낮추게 되면 일드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그 일드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최적 조건을 도출한다. 그러면 당연히 타임과 템퍼레이처를 가장 높은 조건으로 하는 그런 조건이 찾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Optimization and Desirability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그 서브 메뉴인 Maximize Desirability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 메뉴를 누르면 우리가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최적 조건을 도출합니다. 이 만족도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그 Maximize Desirability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타임과 템퍼레이처를 둘 다 높은 쪽으로 세팅을 했을 때 일드가 가장 높은 값을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타임과 템퍼레이처를 50과 이별을 했을 때 일드를 약 48.8517호 정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그 리스판스를 즉 반응인자를 코스를 했을 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P값이 큰 인자를 모형에서 제거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펙트 서머리에 보니까 여기 타임 곱하기 템퍼가 되어 있는 이 텀만 P값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리무브를 통해서 자, 모델을 제거를 해주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마찬가지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타임과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는 그 직선의 형태이면서 그 양의 기울기 갖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코스트라고 하는 반응인자는 망소 특성에 해당하는 즉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그런 반응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타임과 템퍼레이처를 둘 다 낮은 조건을 했을 때 반응인자 값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는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A타입을 썼을 때 이제 반응인자 값이 이제 코스트 값이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카탈리스트는 A타입 그리고 템퍼레이처와 타임과 템퍼레이처를 둘 다 낮은 조건으로 세팅을 했을 때 이제 코스트 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일단 이 그래프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취약 조건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 마찬가지로 Optimization and Desirability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 두 번째 서브 메뉴인 Maximize Desirability를 누르게 되면 자, 취약 조건이 도출이 됩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 타임을 20, 템퍼레처를 150으로 하는 가장 낮은 조건을 했을 때 코스트 값이 27.8286이라는 값을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같은 경우에 각각의 반응인자에 대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한 것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토픽이 바로 뭐냐면 다중 반응인자에 대한 취약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드라고 하는 반응인자를 최적화시킬 때는 타임과 템퍼레이처를 둘 다 높은 쪽으로 세팅을 해야 됐고
반면에 코스트라고 하는 반응인자를 최적화시키려면 여기 있는 타임과 템포리처를 둘 다 낮은 쪽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드와 코스트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추적 조건이 얻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다중 반응인자에 대해서 추적 조건을 어떻게 조출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자, 이런 경우는 이 두 가지 그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일단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어떻게 통합시키냐면, 여기 보시는 맨 위에 fit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fit 그룹에 보시면 여기 프로파일러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 메뉴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그 두 가지 프리딕션 프로파일러가 통합이 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두 가지 반응인자를 동시에 최적화시켜주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그 조건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여기 프리딕션 프로파일 쪽에 있는 자, 빨간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옵티마이션 디자빌리티 쪽에 있는 마찬가지로 자, 맥시마이즈 디자빌리티를 누르면 되는데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인자를 가장 좋게 하는 그런 최적 조건이 도출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혹 그 찾아진 최적 조건이 가장 좋은 최적 조건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시도해 보냐면 여기 있는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 쪽에 있는 빨간 사각형을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디자빌리티를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서브 메뉴가 Maximize and Remember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그 수학적 모형, 즉 일드를 반응인자로 하는 수학적 모형, 그리고 코스트를 반응인자로 하는 수학적 모형이 있는데 그 수학적 모형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이용하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합니다. 물론 이때도 그 이 만족도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만족도 함수를 이용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데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아래쪽에 24.8581 그리고 템포럴 150 카탈리스 네이티브 타입을 했을 때 일들을 44.464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찾아집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위에 가서 다시 한번 프리딕션 프로파일 쪽에 있는 빨간 사각형을 누르고 여기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앤 디자빌리티 쪽에 마찬가지로 맥시마이즈 앤 리멤버라고 된 메뉴를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니까 여기 있는 일드의 값이 아까보다 오히려 값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코스트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것은 지금 이 방식은 두 가지 반응인자, 즉 여러 개의 반응인자인 다중 반응인자에 대한 추적 조건을 도출할 때는 각각의 반응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도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데 여러 개의 반응인자를 동시에 최적화시켜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하느냐,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이 Maximize and Remember라는 메뉴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만족도와 만족도 함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에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만족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자이빌리티라고 이제 부르고 이 디자이빌리티라는 만족도는 0부터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모든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 망소 특성인 경우, 망목 특성인 경우, 망대 특성인 경우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망소 특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코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망소 특성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타겟과 그 어퍼바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비용 같은 코스트는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코스트가 완벽하게 제로가 되는 그런 실험 조건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코스트의 어떤 타겟 값을 줍니다. 그래서 그 타겟보다도 코스트라고 하는 값이 작아지는 그런 실험 조건을 얻었다면 그때는 우리가 만족도가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값이 1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어퍼바운드를 두는데 만약에 우리가 설정한 어퍼바운드보다도 코스트의 값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실험 결과를 우리는 전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D값이 0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드 같은 망대 특성 같은 경우는 크면 클수록 좋은데, 자, 수위라고 하는 것이 물론 100%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100%가 되는 실험 조건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타겟이 있습니다. 그 타겟보다도 일드가 커지는 조건을 얻었다면 그때는 만족도가 1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우리가 로우 바운드를 두게 되는데 최소한 이거보다는 일드가 커야 된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도출한 실험 조건에 의해서 얻어진 일드 값이 우리가 설정한 로우 바운드보다도 낮은 그런 일들을 얻었다면 나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최적 조건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만족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망목 특성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값을 갖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타겟을 중심으로 로우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두 가지를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는 만족도가 1이 되는 것이고,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최적 조건을 도출했다면 그때는 이 만족도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각각의 반응자들에 대해서 이 만족도라고 하는 값이 최대한 1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실험에서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반응자가 하나일 때는 굳이 이런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최적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만족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다중 반응자에 대한 최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만족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중 반응자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 이제 만족도 함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우리가 망목, 망소, 망대 특성별로 이 만족도 함수가 이제 구해지는 식이 있는데요. 이 식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가 각각의 반응자들에 대해서 이제 도출된 최적 조건이 있으면 그 최적 조건에 의한 만족도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중 반응자에 대한 최적 조건을 도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면 종합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컴포지트 디자빌리티 또는 오버롤 디자빌리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미니텍 같은 경우에는 컴포지트 디자빌리티라는 표현을 쓰고, 점프에서는 오버롤 디자빌리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종합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각 반응자별로 얻어진 만족도를 갖다가 우리가 기하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값을 다 곱한 다음에 곱한 개수만큼 제곱근을 취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산술 평균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이런 종합 만족도를 구하는 이유는, 만약에 10개의 반응자가 있는데 그 10개의 반응자 중에서 9개의 반응자는 만족도가 1인 최적 조건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 반응자의 만족도가 0인 경우, 그런 경우 산술 평균을 구하게 되면 0.9가 되겠지만 여기 있는 이 기하 평균을 구하게 되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만 0이더라도 곱해지면 0이 되니까요. 즉 종합 만족도를 구할 때 이렇게 기하 평균을 구하는 것은 비록 9개의 반응자를 100% 만족하는 그런 최적 조건을 도출했다 하더라도 그중 한 개의 반응자를 전혀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도출했다면 그것을 최적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 만족도의 값을 우리가 기하 평균을 구해 가지고 그거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다중 반응자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각각의 반응자별로 얻어지는 디자빌리티 값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종합 만족도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Maximize and Remember라고 되어 있는 그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이 종합 만족도에 해당하는 값이 조금씩 커져가는 그런 조건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뒤에 예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종합 만족도를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위쪽에 있는 각각의 반응자별로, 즉 망목 특성인지 망소 특성인지 또는 망대 특성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이 디자빌리티를 구하게 되는데, 이 만족도의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잘 보면 그 식에 보면 이렇게 T 그리고 L 그리고 U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T 값이 목표치가 되는 거고 L은 로우 바운드, U는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타겟 값과 그리고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D 값이 0 근처의 값이 나올 수도 있고 1 가까운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할 때 이 로우 바운드, 타겟, 어퍼 바운드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최적 조건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점프를 이용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하든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할 때 여러 개의 반응인자에 대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하게 되면 유일한 딱 가장 좋은 해가 딱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할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문제를 펴올 때 미지수의 개수하고 시의 개수가 동일하면 유니크한 해를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는 많은데 시의 개수가 적다라면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퍼 바운드하고 로우 바운드 값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추측 조건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우리가 종합 만족도를 이용해 가지고 다중 반응인자의 추측 조건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점프해서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종합 만족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추측 조건이 도출해야 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아래쪽을 우리가 그 Remember and Sett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 테이블의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Overall Desirability, 즉 종합 만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 만족도의 값이 이렇게 계속 조금씩 커지는 그런 조건을 점프는 찾아주게 되는데 다시 한번 추가로 한번 더 해보죠. 여기는 Prediction Profiler 쪽에 있는 빨간 사각형을 누르고 여기 그 Optimization Desirability 쪽에 있는 자, Maximize and Remember를 누르게 되면 조금이긴 하지만 아까보다 이 종합 만족도 값이 조금 더 커지는 이런 조건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은 사실 타임과 템퍼리처 카탈리스트의 조건만 보면 템퍼리처 카탈리스트는 그대로 있고 타임의 조건만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드와 코스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 사실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퍼 바운드와 타겟, 로우 바운드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해가 크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의 그 오른쪽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디자빌리티 펑션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디자빌리티 펑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일드에 해당하는 디자빌리티 펑션 부분에 있어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판스 고리라고 하는 것이 맥시마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어퍼 바운드가 45, 로우 바운드가 35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로우 바운드를 40으로 하고 미들이 이제 타겟인데요. 얘를 45 그리고 하이를 제가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든 지금 그 디자빌리티 펑션의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 그리고 이제 타겟 값이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추적 조건을 도출하게 되면 자, 어떤 식으로 추적 조건이 도출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쪽에 빨간 사각형을 누르고 자, 옵티마이션 디자빌리티 쪽에 있는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맥시마이즈 앤 리멤버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화면 아래쪽에 새롭게 도출된 체육 조건이 있는데요. 이 체육 조건을 보시면 타임은 43.02 되고 템퍼리처는 150, 카탈리스트는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타임의 조건이 아까하고는 상당히 달라졌는데요. 자, 어느 부분이 달라졌느냐? 바로 일드를 보시면 일드가 아까는 43.3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타겟으로 삼은 45에 근접한 값이 얻었습니다. 반면에 손해를 보는 것이 생기는데요. 손해를 보는 것이 뭐냐면 아까는 코스트가 28에 상당히 가까운 값이었는데 이게 코스트가 28.7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다중 반응인자에 대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할 때 점프가 구해지는 해가 유일한 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다르고 또는 이렇게 오버롤 디자빌리티 값을 조금씩 증가시켜서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어퍼 바운드와 로우 바운드를 적정하게 다른 값을 준다거나 또는
리멤버 그 맥시마이즈 앤 리멤버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종합 만족대 값을 조금씩 커지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로버원더하고 어퍼원더를 어떻게 주는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걸 주는 방법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나서도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좀 헷갈리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바로 이 디자인 스페이스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어떤 그 타임과 우리가 설정한 그 반응인자인 리스판스인 일드와 코스트에 대해서 적정한 값의 범위를 주고 그 값의 범위에 해당하는 타임 템퍼레이처 카탈리스트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자, 이걸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투어 프로파일러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그 좌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핏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그 빨간 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컨투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그 화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고선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등고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원하는 반응인자의 값의 범위에 해당하는 X인자의 추적 조건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그 아래쪽 등고선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은 지금 보시면 여기 일드가 바로 빨간색이고, 자, 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인데 파란색 등고선도는 나타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그 X인자의 세팅 값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지 않은 건데요. 여기 있는 코스트 값을 조금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밑으로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등고선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고선도를 보시면 이제 실선이 있고 그리고 점선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점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점선이 실선 위쪽에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고 실선 아래쪽에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점선이 실선 위쪽에 찍혀 있는데 이거는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여기 있는 이 등고선도가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이동이 된다. 그걸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선이 그 실선 아래쪽에 있으면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오히려 값이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여기는 두 개의 점선이 모두 다 실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드와 코스트에 대한 슬라이더를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 있는 등고선도가 모두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등고선도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만약 내가 원하는 일드와 코스트의 범위가 있을 때 그 일드와 코스트의 범위를 입력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일드가 최소한 44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있는 로우 리밋에다가 44를 입력을 하고요. 나는 코스트 같은 경우는 얘는 32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30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파란색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역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하얀색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 하얀색 영역이 바로 우리가 설정한 일드 값이 44 이상, 코스트 값이 30 이하가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 로우 리밋과 하이 리밋의 값을 조절을 하게 되면 여기 하얀색 영역의 값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일드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코스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만약에 일드 값을 이걸 4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45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 조금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하얀색 영역이 줄어들죠. 자, 코스 같은 경우도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이 아니고 내가 이걸 29로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값이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코스트 값이 29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일드 값이 45 이상이 되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하얀색 영역에 해당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하얀색 영역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부분의 X값은 얼마냐면 이 위에 있는 current X라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타임은 48.3이고 템퍼레이처는 149.1인데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리스판스 값은 current Y 쪽에 있는 값을 읽으면 되는데요. 45.04를 얻을 수 있고 코스트는 28.9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설정한 일대 로버운드 45를 넘어서고, 그리고 코스트의 하이 리밋인 29보다 작은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로우 리밋과 하이 리밋에 만족이 되는 그런 조건을 찾은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하얀색 영역이 우리가 찾는 이 로우 그 일드가 45 이상이 되고 코스트가 29 이하가 되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실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영역이 뭐 정사각형 형태로 영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일드와 코스트라고 하는 것을 예측했을 때 여기 있는 커런트 Y처럼 예측이 되는 것은 수학적 모형에 의해서 예측이 된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조건대로 실험을 실제로는 여기 있는 값대로 만약에 실무적으로 세팅을 해서 실험을 해보면 여기 있는 예측된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의 오차를 갖는 형태로 예측이 되겠죠. 즉 45.04 일드 값이 코스는 28.9가 아니고 그거보다 값이 조금 더 크거나 값이 조금 더 작은 그런 값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로우 리밋과 하이 리밋을 설정을 했는데 이런 영역을 영역 내에 들어오는 과연 비율이 얼마큼 되는 것인가, 그런 오차를 감안했을 때 내가 어떤 x인자에 세팅한 값의 범위를 주는데 만약에 값을 딱 하나로 고정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x인자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공차를 설정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공정에서 운영을 할 때 x값을 딱 하나의 값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x의 값을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우리가 반응인자 y 값을 얻고 싶은데 여기 있는 이 반응인자 y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x인자의 값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세팅할 수 있는지, 그 x인자의 일종의 오퍼레이션 레인지 값을 우리가 설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퍼레이션 레인지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 디자인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기능이 점프 17 버전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별도의 프로파일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아까 분석하는 화면에서 리스판스 일드라고 하는 이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만든 그 수학적 모형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ave 컬럼에 프리디션 포뮬라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 탭을 오른쪽에 이렇게 우리가 만든 그 수학적 모형을 통해서 예측된 값이 저장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코스트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프리디션 포뮬라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코스트에 가가지고 자, 빨간 삼각형을 클릭하고 자, 여기 있는 이 세이브 컬럼에 가서 자, 프리디션 포뮬라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에 두 개의 열이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그 수학적 모형을 통해서 만든 열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컬럼 패널에 이 빨간 그 플러스 기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포뮬러 에디터 창에 우리가 만든 식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트에 대해서도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코스트를 반응적으로 하는 수학적 모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프리디션 포뮬러를 저장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프로파일러를 누르게 되면 지금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다 이 두 개의 프리디션 포뮬러 컬럼을 선택한 다음에 Y 프리디션 포뮬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개가 이동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프리디션 프로파일러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아까 우리가 분석했을 때도 봤던 그 화면인데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P 모델에서 우리가 이런 프리디션 프로파일러를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 메뉴에 있는 프로파일러를 이용해 가지고도 이 프리디션 프로파일러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프리디션 프로파일러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지금 메뉴 중에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일단 제일 처음에는 뭘 입력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두 가지 반응인자에 대해서 원하는 스펙 범위를 입력하시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일드와 코스에 대해서 스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이 컨투어 프로파일러에서 로우 리밋과 하이 리밋을 입력할 때 일들은 이 정도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코스는 이거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입력한 값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일드 같은 경우는 45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LS에다 45를 입력하고, 자 그리고 그 코스 같은 경우는 30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LSL에다가 이렇게 30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이런 레포트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 화면을 조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인스펙 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아래쪽에 타임과 템퍼러처라고 하는 두 가지 실험인자의 조건의 값이 범위가 들어있고, 값의 범위가 들어있고, 그 아래쪽에는 우리가 입력한 그 일드와 코스에 대한 LSL 값과 USL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타임과 템퍼러처를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조건과 플러스 조건, 즉 20에서 50, 템퍼러처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 이런 조건으로 만약에 공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한 이 일드 45 이상, 코스트 30 이하로 나올 그럴 확률이 바로 인스펙 폴션에 있는 값이 됩니다. 즉 그 비율이 10.03%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조건대로, 즉 타임과 템퍼러처의 값의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을 임의로 선택을 해가지고 만약에 세팅을 하게 되면 그때 얻을 수 있는 그 일드와 코스트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45 이상, 코스트는 30 이하가 나타날 그런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일드가 45 이상이 되고 코스트가 30 이하가 되는 그런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타임과 템퍼러처의 조건을 찾고 싶은데, 그게 바로 디자인 스페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디자인 스페이스를 이제 구할 때 고려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 고려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수학적 모형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모형에 우리가 타임과 템퍼러처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일드와 코스의 값이 예측이 된다. 근데 실제로는 예측된 값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추가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즉 예측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측 오차를 감안해서 값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 오차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측 오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준변차 값이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에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측 오차의 크기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표준변차 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오차의 표준변차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구해졌는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구한 그 핀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한 레포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포트 화면에 리스판스 일드 쪽에 있는 빨간 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자 리그레션 레포트에 있는 서머리 오브 핏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서머리 오브 핏을 누르게 되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서머리 핏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회계 분석에서는 이 서머리 핏이라고 하는 것이 그 디폴트로 출력이 되지만 실험 계획법에서는 서머리 핏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디폴트로 출력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보시냐면 바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루트 민 스퀘어 값이 0.3184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프리시전 포뮬러 일드 쪽에 있는 에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자 리스판스 코스트 쪽에 있는 빨간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리그레션 레포트에 있는 자 서머리 핏을 눌러서 자 RMS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트에 대한 RMSE를 보니까 0.33164인데요.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프리시전 포뮬러 코스트 쪽에는 0.33164 값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는 이 그 오차의 편차라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구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만든 수학적 모형을 토대로 도출된 예측 오차의 범위를 구하기 위한 표준변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정한 반응인자 값들을 만족시켜주는 공정인자의 운영 범위를 우리가
도출하게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 아래쪽에 보시면 move inward라고 하는 것이 있고 move outwar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inward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좁힌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outward는 범위를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타임과 템퍼레이처의 조건이 우리가 처음 실험할 때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이거를 범위를 좁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move inward를 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move inward를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타임과 템퍼레이처 쪽에 있는 조건의 값이 아까보다 조금씩 좁혀집니다. 자, 좁혀지는 동시에 여기 inspect proportion의 비율이 아까보다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계속 클릭을 한번 해보죠.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자,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타임과 템프 쪽에 있는 값의 범위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스펙 포션 쪽에 있는 값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타임과 템퍼레이처의 값을 이렇게 점점점 범위를 좁혀서 설정을 하게 되면 일드와 코스트를 우리가 설정된 LSL과 USL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값으로 나타나게 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게 클릭을 해나가면 되는데요. 자, 이걸 계속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계속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클릭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타임을 45.5 그리고 타임의 로번 낮은 조건을 45.5 그 어퍼 리밋을 47 냈을 때, 그리고 템퍼레처를 로우 리밋을 150.5 그리고 어퍼 리밋을 160. 자, 이렇게 공정 조건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일드를 4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코스트를 3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비율이 약 50%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공정에서 우리가 이런 공정의 운영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공정의 운영 조건을 설정할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 즉 리스판스 일드와 코스에 대해서 이런 LSL과 USL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공정의 운영 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중 반응인자의 취약점을 도출할 때 그 해가 유니크한 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퍼 바운드, 타겟, 로우 리밋, 로우 바운드라는 값을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해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투어 프로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해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런 해의 범위를 찾았을 때 우리가 예측되는 값이 시계에 의해서 예측되는 값 말고 오차를 감안한 예측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라는 기능을 위해서 찾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의 이제 마지막 그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자범인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때 그 자범인자를 고려한 취약 조건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결과물들을 조금 닫고 그 점프에서 제공되는 그 샘플 데이터를 하나 열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프 메뉴에 있는 그 샘플 데이터 폴더에 보시면 그 타이어 스레드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타이어 스레드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어 스레드라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미 그 실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리디션 포뮬러라고 하는 것이 쭉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하나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여기 있는 그래프 메뉴에 있는 자, 프로파일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그 하드니스라고 되어 있는 이 프리디션 포뮬러를 하나 선택을 하고 자,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프리디션 포뮬러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그 하드니스 같은 그 경우는 그 망목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망목 특성인데 이 값이 75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공정 조건을 찾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 테이블에 여기 있는 그 프리스 포뮬러 쪽에 있는 이 컬럼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리스판스 리밋에 보시면 고리 매치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매치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망목 특성이란 뜻이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값이 67.5가 되는 그런 공정 조건을 찾고 싶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프리슨 포뮬러에서 최악 조건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요. 최악 조건 도출하는 것은 뭐 굉장히 단순했죠. 여기는 이 프리디션 포뮬러 쪽에 있는 빨간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앤 디자빌리티 쪽에 있는 맥시마이즈 디자빌리티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최악 조건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딱 이렇게 하딘스가 67.5가 되는 실리카라고 하는 값이 1.17, 실라인이 51.63, 설퍼라고 하는 것이 1.73이라는 값이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실험인자 중에서 여기 있는 실리카라고 하는 그 실험인자가 사실은 좀 값의 변동이 굉장히 심한 그런 공정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카의 변동을 고려해서 실리카라는 값이 조금 움직이더라도 그 하딘스 값이 67.5가 되도록 유지가 되는 그런 공정 조건을 찾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에서 이 실리카 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조금 이동을 시키면 실리카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하디니스의 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디니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는 하디니스 값이 변동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 실리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동이 되더라도 하디니스 값이 조금 적게 변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공정의 최악 조건을 도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카의 변동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되 그 실리카의 값이 변동이 되더라도 하디니스 값이 67.5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악 조건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자, 그걸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프리디션 포뮬러를 다시 한번 프리디션 프로파일러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프 메뉴에 가서 여기 데이터 태블에 있는 그래프 메뉴에 가서 자, 프로파일러를 선택을 하고 그 프리디션 포뮬러 하딘스를 다시 한번 Y쪽에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는 이 노이즈 팩터라는 부분에다가 실리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리카라고 하는 것을 노이즈 팩터로 보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 같은 형태의 그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리카라고 하는 것을 노이즈 팩터로 지금 두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최악 조건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요. 자, 최악 조건을 도출하는 것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여기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쪽에 있는 자, 빨간 사각형을 누르고 여기 옵티마이즈 앤 디자빌리티 쪽에 있는 자, 맥시마이즈 디자빌리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딘스 값이 67.5에 해당하는 세 가지 실험인자에 대한 조건이 도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하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실리카라고 하는 그 실험인자의 조건을 조금 낮추거나 조금 높였을 때, 즉 실리카의 실험 조건을 변동을 시켰을 때 하딘스케 값이 67.5에서 큰 폭으로 변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실리카를 갖다가 조금 오른쪽을 찍고 조금 왼쪽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실리카 쪽에 있는 값을 조금씩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하디니스 값의 움직임이 67.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노이즈 팩터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우리가 유리한 최악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상에서 원래 일반적인 실험에서의 실험인자라는 것은 다 그 인자를 고정시켜주는, 즉 고정인자로 놓고 실험을 하지만 실제로는 실험에 있어서 그것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의 폭이 큰 그런 실험인자를 갖다 우리가 노이즈 팩터로 놓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최악 조건을 도출하게 되는데, 흔히 다국지 실험에서 이런 자부인자를 고려한 최악 조건을 도출할 때 이런 자부인자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그런 것을 응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노이즈 팩터를 고려하는 것과 노이즈 팩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하드니스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프리즘 프로파일 쪽에 있는 빨간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노이즈 팩터를 고려하는 것인데요. 여기 실리카 쪽에 있는 콤보 상자가 현재 픽스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 랜덤으로 바꾸고 분포는 정기 분포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평균은 1.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도록 하고, 자, 여기 있는 SD 값은 0.05로 하겠습니다. 0.05.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노이즈 팩터를 고려하지 않은 그 프리디션 포뮬러가 있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프리디션 프로파일 쪽에 있는 빨간 상기를 눌러서 자, 시뮬레이터를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도 랜덤으로 바꾸고, 자, 표준 회차는 0.05. 자, 여기 있는 평균값을 동일하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평균값을 여기 있는 1.23, 243 이걸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23, 243.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노이즈 팩터를 고려한 이 그 프리즘 프로파일러의 추적 조건을 이용하고 싶다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그 맥시마이즈 디자빌리티를 누르게 되면 그 1.43이라는 값이 얻어지는데요. 이 1.43 얼마 값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왼쪽에 있는 그 노이즈 팩터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도 평균값을 동일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죠. 자,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도 똑같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각각의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뮬레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잘 구분이 잘 되지는 않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Simulate to Table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노이즈 팩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여기 Simulate to Table 쪽에 있는 자, Make Table을 누르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상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얻어진 이 프리스 포뮬러 하드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노이즈 팩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without 노이즈 팩터라고 컬럼의 이름을 주도록 하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 노이즈 팩터를 고려한 그 프로파일러에서도 마찬가지로 Simulate to Table 쪽에 있는 자, Make 탭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는 요거는 자, 그 노이즈 팩터를 고려하는 거니까 with 노이즈 팩터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설트 컬럼 해가지고 새로운 컬럼 하나 여기다 입력을 했는데 좀 전에 우리가 분석했던 그 노이즈 팩터를 고려하지 않은 이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이 컬럼을 복사해서 자,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 팩터를 고려한 컬럼과 노이즈 팩터를 고려하지 않은 컬럼, 이 두 개 컬럼이 보이는데 이 두 개 컬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컬럼 선택을 하고 자, OK를 누르게 되면 자, 지금 같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Y축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일을 한번 통일을 시켜보죠. 그래서 유니폼 스케일을 누른 다음에 자, 그래 분석된 이 결과를 보시면 여기 우리가 예측한 하드니스 값의 예측 값의 분포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with 노이즈 팩터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하드니스 예측 값의 범위가 3포가 상당히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노이즈 팩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얻은 최저조건 하에서의 그 하드니스에 대한 예측 값이 굉장히 예측 범위가 3포가 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실험인자 중에서 특별히 이런 그 변동성이 큰 그런 실험인자가 있다라면 그 실험인자를 노이즈 팩터로 놓고 이런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만든 다음에 그 최적 조건을 도출함으로 인해서 보다 예측 값의 3포가 좀 작은 그런 공정의 최적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웨비나에 관련된 모든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그 일반적인 취업 조건을 도출하는 그런 프리딕션 프로파일의 일반적인 기능 외에 다중 반응인자에서의 어떤 그 로바운드, 어퍼바운드를 입력하는 것, 또는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를 이용하는 기능,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노이즈 팩터를 고려해서 공정의 취업 조건을 도출하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